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영화 1987의 윤상삼 기자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봤습니다. 그 영화. 두 번을 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오늘 보러 간다고 지금 영화표를 예매하던데요. 저도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아, 네. 시간이 없어서 못 보셨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책을 쓰는 작업을 하나 하고 있어서 그 영화가 나왔는지 몰랐어요, 저는. 예. 그러다 어제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갑자기 윤상삼 선배 이야기는 왜 하시나 싶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페북에 들어가서 타임라인 보고 아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1987이라는 영화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어제야 저는 들었습니다. 아,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 영화에 윤상삼 기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87년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독재 정권의 격분한 동아일보 기자들이 고문살상을 범한 전두환 정권을 상대로 정면으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뜨거운 열기, 이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됐거든요. 이걸 보신 소감이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한번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그때는 진짜 그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때는 김중배 선배도 계셨고,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동아투이 사태를 한번 겪은 이후에 오너 일가가 기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동아일보의 문화는 기자들이 모이는 걸 오너 일가가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진동아일보라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진동아일보라는 신문은 동아투이 사태를 거치고 회사에서 해고가 되셨던 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동아일보를 어떻게 동아일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만드는 동아일보가 동아일보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동아일보의 정통성이 오너 일가에 있지 않고 기자들에게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고요. 그만큼 동아일보의 이름을 우리가 써야 된다라는 기자들의 자부심이 강했던 시절이어서 87년 무렵만 해도 동아일보가 정말 괜찮은 신문이었죠. 그 신문이 오늘날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된 건 참 우리나라 언론 역사에 굉장히 치욕적이고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곳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내년이면은 동아일보가 100년 되는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보니까 대한민국 대표 언론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소식을 붙였네요. 네. 근데 참 웃긴 게 제가 이 여담입니다. 그 회사를 다닐 때 충정로 시대를 살다가 광화문 시대로 저는 옮겨왔었거든요. 2000년인가 아마 충정로에서 광화문 이제 본사를 다시 짓고 옮겨왔었는데 그때 들렸던 소문이 김병관 회장이 본인의 사무실을 20 몇 층인가 제일 꼭대기에 놓으면서 건물을 지어주는 공사하는 업체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사무실은 조선일보를 분명히 내려다볼 수 있는 곳으로 지어야 된다고. 그래서 100년 역사 속에서 기자들은 7, 80년대 독재 정권과 맞싸우면서 그런 투쟁을 해왔는데 오너라는 분의 관심사는 조선일보를 내려보느냐 올려보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그 갭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100년의 역사를 김시문중이 저는 말아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화 보시고 또 얘기 나누시죠. 할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어제 막 던지는 세대 예측 때문에 하지 못했던 월요 경제학을 오늘 대신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보려고 하는 주제는 도요타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일본 자동차 기업 도요타의 특이한 경영 철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요타는 정말 그 세계 경영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 경제 속사할 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8월에는 사무직, 영구직 25,000명 노동자들을 일주일에 딱 2시간만 회사에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근무를 하는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을 했죠. 뭐 엄청난 실험을 파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요타가 경영학에서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가끔 소개를 해드리는 테일러리즘, 그러니까 인간을 분초 단위로 관리하는 게 생산성을 높인다는 미국 기존의 주류 경제학을 실전에서 완전히 박살을 낸 기업이 도요타입니다. 사전 지식을 위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경영학에서는 경영 효율성을 다루는 영역에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정면으로 충돌을 합니다. 이제 경제학에서는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을 숭배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있고요. 국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양파가 아주 오랫동안 대립을 해왔는데요. 경영학에서도 비슷하게 오랫동안 이루어진 두 가지 대립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논쟁이 안 끝났어요. 굉장히 유명한 대립입니다. 통칭하면 X이론과 Y이론의 대립 이렇게 부릅니다. 경영학에서 말하는 X이론이라는 이론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일을 하기 싫어한다. 둘째, 일하기 싫어하는 인간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강제를 당해야 된다. 지배를 당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에 의해서 위협받아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은 그래서 지시받는 걸 좋아하고요. 책임감을 회피하려고 하고요. 야심도 없고 무엇보다도 개인 스스로만 안전하기를 원한다. 요 세 가지가 X 이론의 요지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종종 소개해드렸던 테일러리즘이 바로 이 X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Y 이론이라는 건요. 더글라스 맥그레거라는 유명한 경영학자가 1960년대 초반에 테일러리즘의 반기를 들면서 기업의 인간적 측면이라는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책에서 Y 이론이라는 걸 처음 들고 나와요. 예. 근데 Y 이론의 기반은 외부적인 통제나 처벌, 위협이 조직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를 적절히 통제할 줄 안다. 그리고 어떤 조건 안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받아들인다. 이런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X이론과 다르게 Y이론은 사람은 통제받을 때 효율적인 게 아니고요.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전제로 경영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이론은 도무지 융합이 안 되죠. 완전히 물과 기름 같은 이론인 겁니다.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이유가 이런 거죠. 예. 이 맥그레거가 기업의 인간적인 측면이라는 책을 쓰면서 유명한 사례를 이런 걸 듭니다. 1924년부터 1932년 사이에요. 웨스턴 일렉트렉이라는 전화기를 만드는 한 공장에서 하버드 대학의 메이오 교수라는 연구자가 연구팀을 이끌고 연구를 합니다. 근데 메이오 교수가 뭘 연구를 하냐면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조명, 그러니까 밝기요. 밝기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걸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그 경영학과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다루는 조명 실험이라는 건데요. 메이오 박사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조명이 밝으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고 조명이 어두워지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낮아질 거야. 그러면 도대체 공장에서는 어느 정도 밝기의 조명을 해야 제일 효율적인 노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연구팀을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공장을 방문해서 이제 노동자들을 미리 다 만나요. 면담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내일 몇 가지 실험을 좀 할 건데 조명을 껐다 켰다 할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노동자님께서는 평소처럼 열심히 일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제 실험에 돌입을 합니다. 예. 우선 처음으로 메이오 박사팀이 조명을 밝게 합니다. 그랬더니 생산성이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팀이 신이 난 거죠. 야, 우리 과정이 맞았어. 조명을 밝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거야. 신이 난 상태에서 조명을 떨어뜨려 봅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요. 조명을 어둡게 했더니 생산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하잖아요. 이게 뭐야. 이 황당해서 아니 왜 어두운데도 일을 열심히 해?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조명을 원래대로 돌려놓습니다. 실험하기 전으로요. 그랬더니 생산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진짜 망한 거죠. 이 연구대로라면 밝을수록 일을 열심히 할 거라는 상식적인 가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조명 밝기하고 노동 효율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인 메이오 박사가 이게 뭔 일이냐 싶어서 공장 노동자들하고 다시 대담을 합니다. 아니, 왜 불빛이 밝아졌을 때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어두워졌을 때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심지어 옛날하고 조명을 똑같이 했을 때도 올라가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노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래 메이오 박사 연구팀이 실험을 한다고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면담을 했거든요. 예. 우리 실험할 건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이 불빛 밝혔다가 좀 어둡다가 할 건데 불편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세요. 이러고서 실험을 했는데 노동자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박사님 연구팀이 와서 우리한테 말을 걸어주는데요.
말을 걸어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 노동자들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누가 찾아와서 말을 걸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와서 플리즈 뭐 이러면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건 적 자체가 없다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팀이 와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하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1920년대 벌어진 실험인데 이때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일러리즘이 극대화됐을 때입니다. 노동자들을 분초 단위로 관리하고요. 기계처럼 대하는 게 당연히 여겨졌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연구팀은 조명 밝기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걸 연구를 하러 갔는데 양해를 구한다고 공손하게 노동자들한테 몇 마디를 냈더니 노동자들 사기가 확 올라간 겁니다. 야, 누군가가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다. 이래서 신이 나가지고 조명 밝기랑 상관없이 노동 생산성이 확 올라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구팀이 이 결과를 놓고 연구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지금 조명 밝기가 문제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 기업의 성과가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연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방식으로 연구 방향을 바꾸죠. 이 실험을 바탕으로 나온 게 맥그레거의 Y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 이해가 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X 이론과 Y 이론은 도저히 융화가 안 되는 극단의 이론이 됩니다. X 이론은 노동자를 기계로 볼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고요. Y 이론은 노동자를 인간으로 볼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도요타의 사례는 여러 가지 면에서 Y 이론,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볼 때 얼마나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를 실전에서 입증을 한 기업입니다. 도요타에는 도요타 정신이라고 불리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도요타의 정신 중에 제일 돋보이는 대목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직원,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구성원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 도요타의 오랜 전통은 뭐냐면 가족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평생 책임진다. 이게 원칙이에요. 가족끼리 해고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아들,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너 오늘 아들 부에서 해고해. 뭐 이런 게 없죠. 당연히 도요타도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습니다. 2010년까지 이 전통이 이어져요. 이게 그 2006년까지 회사를 이끌었던 오쿠다 히로시라는 도요타 회장의 철학인데 히로시 회장한테 도요타의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임원들이 가서 회장님 올해 성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 히로시 회장이 남겼던 말이 야, 가족의 목을 자르는 가장이 있냐. 만약에 노동자들의 목을 자르라고 지들이 나한테 요구를 한다면 내 배를 먼저 갈라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게 남습니다. 야. 노동자들을 해고하려면 내 배를 먼저 할복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요타를 방문했을 때 놀라 자빠지는 게 이런 대목입니다. 공장에 딱 방문을 하면요. 한국말로 통역된 방송이 막 나옵니다. 이 한국 방문자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황당할 정도로 중요한 기업의 비밀이 방송으로 막 공개가 돼요. 한국 기업자님들 이런 것들도 참고하세요 하면서 도요타의 비밀이 막 공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방문자들이 아니 저렇게 기업 비밀을 다 공개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도요타 대답이 이래요. 생산 공정은 누구나 훔쳐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도요타만이 가진 도요타 정신을 당신들이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도요타의 핵심 경쟁력은 기술이나 장비, 공정이나 비밀이 아니라 임직원 모두에게 스며든 도요타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자세인 거죠. 1982년에요.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라는 곳에 제너럴 모터스 GM의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GM 공장이 망해요. 1982년에요. 예. 생산성 개판되고 노사관계 개판되고요. 출근하는 노동자들 숫자를 보면 하루에 5분의 1이 평균적으로 결근을 했다고 해요. 이게 이 망한 공장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새로운 묘안을 내놓는데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 어차피 우리가 경영해봐야 안 된다. 그런데 요런 공장 살리는데 세계적으로 일가견이 있는 회사가 일본의 도요타라더라. 그래서 GM이 도요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합작회사를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도요타 반, GM 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요 공장을 어떻게 한번 살려봅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누미라는 이름의 합작회사를 만들고 공장 운영을 도요타에게 맡겨요. 근데 도요타가 합작회사를 만들 때 전제 조건을 이렇게 됩니다. 동업하는 거 좋고요. 합작하는 거 좋은데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합시다.
공장 경영만큼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맡기세요. 니네 미국 애들은 손 떼세요. 이렇게 전제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공장 다 망하던 시절이니까 GM으로서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럽시다. 생산된 자동차 절반만 우리가 팔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고 경영권을 완전히 도요타한테 넘깁니다. 굉장히 사실 GM 입장에서 보면 치욕적이죠. 그러니까 이 도요타의 주장이 이런 거잖아. 어우, 이 한심한 양키들아. 니들이 그렇게 경영을 바보처럼 하니까 공장이 그 모양이지. 손 떼고 우리한테 맡겨. 이런 제안을 한 건데 GM은 이 치욕적인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재정비 기간을 거치고 2년 뒤인 1984년에 이 공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노동자들은 과거에 프리몬트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99% 그대로 승계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딱 2년 만에요. 이 공장이 미국 내 전체 자동차 공장에서 제일 높은 생산성을 자랑하는 공장이 됩니다. 기적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게 25년 동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누미 공장은 미국 최고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공장입니다. 요즘 그 테슬라라는 회사가 전기자동차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이 전기자동차 개발을 테슬라하고 도요타가 합작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테슬라, 도요타의 전기자동차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도 바로 여기 누미 공장입니다. 이렇게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이룬 누미 공장의 모습을 보고 미국 경영학자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영학은 합리적인 경영, 테일러리즘, 성과 연봉제, 이기심을 자극하는 경영,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갖고 가족주의적 경영 이런 거 하는 일본 업체들을 되게 후진적인 방식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요타가 이 망해가던 공장을 인수를 한 다음에 경영을 맡은 뒤 공장이 180도 바뀌어버리니까 미국 경영학자들이 놀라 자빠질 만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이뤄집니다. 이 공장에서 이뤄진 변화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변화는 원래 이 프리몬트 공장에서는 관리자들이 한 8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을 매일 감시를 합니다. 팔 동작, 버튼 누르는 동작까지 관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매일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분초 단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요타가 누미 공장을 맡은 다음엔 이 관리자들을 싸그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4명에서 6명 정도로 팀을 구성하게 하죠. 그리고 팀장은 팀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부 다 노동조합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손동작, 버튼 누르는 동작, 이거 지시하고 관리하던 관행을 모조리 없애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부터 우리 회사가 너희 4명에서 6명 정도로 꾸려진 팀에게 자율권을 주겠어. 너희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 이런 자율권을 부여를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변화가요. 노동자들에게 창의적으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권한을 줍니다. 이걸 이제 일본 말로 카이젠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로는 개선이라고 쓰는 겁니다. 아무리 직위가 낮은 사람도 아무 때나 카이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이 회사 이거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대리 사원들이 아무 때나 제안을 할 수 있게 해요. 이렇게 했더니 변화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모여서 점심 빨리 먹고 회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좀 높일까? 어떻게 하면 제조 공정을 개선할까? 이런 걸 지들이 밥 먹는 시간 줄여가면서 막 연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미국 경영학자들이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미국 사람들이죠. 아니, 니네 점심시간에 낭비하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거 한다고 회사가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경제학에서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공짜로 그렇게 회사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노동자들 입에서 나온 대답이 미국 경영학자들이 듣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여기가 우리 회사잖아요. 우리 회사가 잘 돼야 우리가 좋은 거죠?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우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동양적인 개념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we가 아니라 I, 내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몇 년 동안 도요타가 경영을 해보니까 미국 노동자들이요. 공장을 우리 집, 우리 회사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누미 공장이 처음 시작됐던 1985년도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도가 60%였는데 1990년대에 90%로 꽁충 뜹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 집이니까, 우리 집이니까 여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형성됐다는 겁니다. 음.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하청업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제너럴모터스는 하청업자를 대할 때 우리나라 삼성, LG, 현대차 이런 애들이 하는 거랑 똑같이 했었어요. 철저한 저가 입찰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기술 혁신, 품질 개선을 이뤄내면 일단 그 업체에게 하청을 줘요. 이제 기술 혁신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다른 업체들이 따라붙어서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내가 더 싸게 할게요 하고 경쟁을 탁 내면 바로 앞에 희생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낸 업체를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야 너보다 싸게 하는 곳이 등장했어. 이런 거죠. 그래서 하청업체들이 모여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GM한테요. 아니 GM 니네들 그런 식으로 하청업체들을 자꾸 버리면 누가 너희들한테 충성을 하냐. 소속감이 없지 않냐. 우리를 자꾸 이렇게 벼랑 끝에 경쟁으로 내몰지 마라. 이렇게 집단적으로 항의를 했더니 GM 최고 경영자 릭 웨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야 그만 좀 투덜대. 이렇게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닥치라는 거죠.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요. 우리 한국 상황이 지금 이런 거지만 누가 애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하청업체 중에 누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하려고 들겠냐고요. 아무도 안 하죠. 그런데 누미공장이 바꾼 게 이거였습니다. 누미공장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누가 제일 싸게 납품을 하느냐가 아니고요. 누가 제일 믿을만하냐. 누가 제일 우리하고 장기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일하고 있느냐. 이걸 기준으로 하청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는 납품업체에게 이익을 엄청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공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미공장이 가져왔던 중요한 변화는 경영자들의 연봉입니다. 애초에 GM 시절에는 최고 경영자 연봉이 조립라인 노동자 연봉에 비해서 200배 정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누미공장은 이 격차를 10배로 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존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엄청난 연봉을 매기는 게 경쟁을 유발시켜서 뛰어난 한 명이 나타나게 해서 엄청난 아이디어를 내게 해서 세상을 바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 혁신이 이뤄진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예. 그런데 도요타는 이걸 완전히 부정을 합니다. 혁신은요. 엄청난 인센티브를 바라보는 한두 명의 경쟁 승자에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단에게서 혁신이 나온다는 철학을 도요타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연봉을 한두 명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고요. 팀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러면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사람들이 회사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팀을 이뤄서 집단적으로 혁신을 주도한다는 거죠. 이게 훨씬 더 혁신적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누가 더 효율적이었느냐? 도요타의 정신이 더 효율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미공장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오늘 새삼스럽게 도요타 이야기를 새해 첫 월요 경제학으로 소개를 해드렸냐면 제가 경제학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작년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상상 속에서 이상 속에서 사는 사람 같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 속에 돌아와 보면 사람보다는 시스템이 중요하고 협동보다는 인센티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 현실인데 이완배는 그걸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시대가 우리 생각을 왜곡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경시하는 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걸 끊임없이 우리 머리에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언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느냐를 심도 깊게 조사를 해보면 내가 일하는 직장이 가정 같을 때, 동료가 친구 같을 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줄 때가 아니고요. 사명감이 넘쳤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연구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도요타를 소개해드린 겁니다. 예. X 이론을 기반으로 한 미국 기업 문화의 한복판에서 누미 공장의 성공사를 이끈 도요타가 바로 그걸 입증하는 굉장히 좋은 사례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모두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전환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 노동조합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이 되게 이렇게 강연, 연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답답하고 죄송한데 강연을 실제로 해보시면 조합원분들께서 되게 강연에 참가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님 강연을 하시면서 경품을 이만큼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강연 중간중간에 조합원분들께 질문을 던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하는 분들께 경품을 상품으로 주시면 조합원들이 강연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깔깔대고 웃으면서 적어도 제가 하는 강연에서 이런 자본주의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경품을 주면 참여할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 너무 일반적으로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사람이 뭔가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우리 노동조합에서도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 시민사회에서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굴레에서 저는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나에게 돈을 쥐어주면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이 굴레에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가 세상을 바꾼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한국 사회가 매일 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떠드는데 정말로 기업을 살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건 인센티브 시스템, 사람을 기계처럼 보는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을 하고 사람 사이의 협동과 애정과 우애를 강조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방식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발상의 전환이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조금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도요타의 사례를 새해 첫 월요경제학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에 뭐 100%를 넘어서 한 200% 공감하고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이 수구 기득권 언론은 노영방송 이런 표현 써가면서 정상화된 공영방송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MB의 방송, 박근혜의 방송이던 시절에 KBS, MBC는 그렇다면 노영방송보다 나았느냐? 그리고 이 노영방송이란 말을 쓰는 수구 기득권 언론, 대개는 족벌 언론 아닙니까? 족벌 언론이 노영방송보다 나은 게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비교가 안 되죠. 심지어 노영방송이 뭐 족벌 언론들보다 나은 건 당연하고요. 노영방송이 일반적인 뭐 뛰어난 경영자가 경영을 하는 방송보다도 더 나은 시스템일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이 족벌들이 경영하는 건 뭐 당연히 말할 나위도 없고요. 한두 사람의 뛰어난 경영자가 훌륭한 발상으로 인센티브를 믿고 경영을 하는 것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인 애정을 가지고 노동자들이 그 방송을 경영하는 게 훨씬 더 창의적이고 훌륭하게 경영이 된다는 연구 사례는 끝없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영 형태보다도 노영방송 형태가 좋은 경영 형태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족벌 언론이 최고다, 가장 효율적이다, 이런 사례를 입증해 본 적이 있었으면은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을 턱이 없으니까요. 요즘 이야기 들어보면 1987년 박종철의 죽음, 그 진실을 밝힌 동아일보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앞서도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때는 족벌 언론 사주가 기자들을 두려워하던 때였거든요. 그때야말로 노영신문이던 때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노영신문, 기영신문, 기자들의 신문, 그런 신문의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요. 노영 언론 비난하지 말고 족벌 언론이 과연 나았는지를 중요 부위를 잡고 반성하는 무술년 우리. 아, 예, 라임이 맞아서 특히 동의가 되는데. 우리 수구 족벌 언론 오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새해 둘째 날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